안녕하세요. 남도의 보석 고흥군의 문화예술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유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공연을 했는데 제일 좋은 좌석에서 앉아서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티켓 가격이 약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부르는 노래 모두 이태리 말로 노래 부르고 뭐 대충 저는 줄거리는 아니지만 이 공연을 보면서 우리 한국적 공연도 좀 30만 원 받는 그런 공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 고흥에서 뭔가 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가치를 부과하겠다는 의지에 함께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고 유쾌합니다.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농사 짓고 이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1차 산업.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겼는데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증기기관 만들어가지고 이제 간의 공업이 공장에서 하는 공업이 되면서 이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하죠. 이때부터 땅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이 이제 자본가의 계급이 대두되는 시대가 왔죠. 이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전기 발달한 걸 얘기합니다. 보통 전기가 딱 생기면서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지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게 되고 옛날에는 아침에 해 뜨면 일 시작해서 해지면 일이 끝났는데 불 켜놓고 계속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내와 실외라는 구분이 없어지고 물리적 인심과 감각적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통신이 발달했고요. 이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3차 산업혁명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것 이것을 ICT 시대에 개발된 것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뭐지? 다 4차 산업, 융복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4차 산업에 뭐가 이제 변화가 되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된다는 것.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된 얘기인데요. 1차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20세기 초고,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인데, 요즘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능과 정보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합쳐지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그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이제 사이버 공간 생기고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연결되는 것 이렇게 세계의 기술의 파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진화를 하죠. 자기가 공부를 해요. 자, 이거 한물 간 얘기 같지만 이제 바둑을 컴퓨터가 이기는 거예요. 왜? 컴퓨터는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사람은 암기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변호사가 AI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도 할 정도입니다. 독일에서 전 유럽의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제 이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처음 시작한 건데 중국, 인도에 그래서 이렇게 물건 만들어 오게끔 하다가 이제 인건비가 점점 높아지니까 제조업에다가 무선통신 기술을 합쳐서 이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기존의 산업혁명은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해 주는 거, 사람이 힘든 일을 대신해 주는 거 이런 거였어서 굉장히 쉬웠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기계에다가 인간의 두뇌를 입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삼성병원에 약사가 있는데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약을 제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약사님들이 지금 없어질 가능성이
없어질 대표적인 직업 중에 의사 약사라고 합니다. 앞에 썼던 데이터를 다 분석하면 데이터하면 이때는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가를 의사보다 더 이 기계가 더 잘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법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에서 파산 관련 변호사 업무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정된 컴퓨터 변호사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도 그렇죠. 우리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투자했었던 모든 것을 빅데이터화해서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다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하는데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통신 서비스는 이야기했죠. 요즘에 여러분들 모두 이 핸드폰들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이 핸드폰의 기능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잘 활용하는데 이걸 그냥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는 정도만 사용해서는 이거 100만 원 넘는 컴퓨터를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옛날 이 주윤발 전화기 사용법밖에 모르는 분들은 너무나 아까운 거죠. 요즘에는 이 빅스비라고 그래가지고 빅스비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합니다. 번역도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 번역 수준이 확 뛰어나가지고 얘기하면 다 됩니다. 옷이에요. 요거 이제 패션 얘기인데요. 이 기쁨과 열정, 즐거움, 격려, 호기심을 이 옷에서 관객들이 보고서 자기 느낌을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이 옷에서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일을 최근에 패션계에서 도입했다고 합니다. 다 음악인데요. 이 컴퓨터가 음악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작곡을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AI가 만들었는데 80초짜리 피아노 곡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악기 1000점과 30만 편의 곡을 딱 분석을 해가지고 80초짜리 피아노 곡을 연주했다고 그러는데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했어요. 농상진흥 연주했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SM 엔터테인먼트가 힘을 합쳐가지고 작사 작곡을 한번 해본 거예요. AI가. 다음에 이제 그림도 그래요. 이 그림 8,000달러에 팔렸답니다. 그림도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라 AI가 그린다. 이건 이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영화 모곤의 예고편 영화 모곤의 예고편도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두려운 음악을 다 공부한 AI가 예고편 영상 자막도 만들었다는 앞으로 4차 산업이 이제 왔다고들 하는데 도대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처자식 먹고 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택시를 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벌어오셔서 저랑 제 동생 2명을 4년제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근면성실하게만 일한다고 해서 사립대학교 4년제 대학 2사람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돈을 절대 벌 수가 없다고. 왜? 저임금인 사람은 저급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임금인 사람은 고급 기술을 가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근면성실해도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는 고급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이제 바뀌는데 의사, 변호사 아주 위험한 직군입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도 이 컴퓨터가 아주 똑똑해서 이분들도 앞으로 하향세 탈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미래 학자들의 전망이에요. 5년 안에 700만 개의 일자리 감소하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성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디다스라는 거 아시죠? 아디다스. 저희들 때에는 아디다스 신발 사고 싶어가지고 좋았었는데 그 아디다스의 디자이너가 600명이었답니다. 600명. 그런데 3D 프린터 나오고 나서 지금 600명 중에서 590명 그만두고 10명이 지금 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600명이 하던 일을 컴퓨터와 10명의 디자이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90명 지금 직업을 못 누리게 된 거죠. 이런 식의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망하는 거다. 앞으로 뭔 직업이 생길 것인가를 알아야 발전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요즘에 이제 이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그 인공지능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나를 태우고 가는 인공지능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차가 옆으로 핸들을 꺾어서 나를 다치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느냐, 그 결정의 기로에서 이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어떤 차 타겠습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 다치게 한다 그러면 이 차는 이거 위험한 상황 되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 보편적인 통념으로 보면 한 사람이 다치더라도 여러 사람 안 다치는 게 또 더 가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잘못한 이 기계를 교도소를 보낼 거야, 벌금형을 매길 거야,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들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유시간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5일째 근무되면서 그냥 우리나라 등산복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 다니느냐고. 또 놀이문화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가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일요일날 저녁 때까지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유쾌하게 노느냐.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문화예술로 격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가치롭게 노느냐, 얼마나 가치롭게 즐기느냐, 인생이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먹고 사는 게 힘든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여력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여가 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유쾌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가치롭게 이렇게 지내느냐, 요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골동품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란을 키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뭘 사 모으기도 하고 그러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치로운 거예요. 우리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이 저런 걸 왜 모으고 있어 이런 얘기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가치롭게 생각하면서 자기 여가 시간을 지키고 있죠. 자, 경제는 존재의 문제고 문화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민주복지국가라는 개념도 요즘에는 문화예술국가라는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누구예요? 미키마우스잖아요. 지금 올해가 한 90살 다 됐어. 90살. 그런데 1928년생이에요. 근데 2023년까지 월트 디즈니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1년에 로열티로 받는 수입만 6조랍니다. 6조. 우리나라 소나타 250만 대요. 90세 넘었죠. 다음, 곰돌이 푸. 이 만화인데, 곰돌이 푸도 6조 가까이 됩니다. 로열티가. 그러니까 만화 하나 잘 그려가지고 그냥 2007년 기준으로 곰돌이 푸의 브랜드 가치가 삼성보다, 2007년도 기준이에요, 물론. 삼성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는 거냐면, 이제부터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해리포터를 쓴 영국의 소설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소설 딱 쓰고 나서 한 방에 여성 갑부 2위가 된 거예요. 저작권 인쇄만 가지고. 3조 팔았답니다. 브랜드 가치가 $150. 308조 벌었대요. 이 해리포터 가지고. 아바타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이 영화 수익이 33억 불인데 소나타 자동차 16만 대. 강남의 아파트 3,400채. 영화 한 편 만들어서 영화 한 편. 아시아나 매출 정도.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옛날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과 좀 유사한 건데요. 밀가루와 설탕의 원가는 $1라는 거예요. 1,000원. 근데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면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2,000원짜리 빵에다가 메이커 상표를 딱 붙이면 10,000원짜리 빵이 돼요. 그건 5배 장사가 됐죠. 근데 그걸 가지고 호텔에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 부르시면 1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10배 장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 공산품 만들어서 2배가 부가가치가 되면 그것에 고급 메이커 상품이 브랜드가 붙으면 5배가 또 업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벤트, 스토리텔링이 돼서 감동을 주면 10배가 된다는 10배가. 자, 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4차 산업,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좋고 재미나게 웃기는 개그맨들 있잖아요.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했는데 웃는 게 아니거든. 공부를 해야 된다. 문화예술은 인류의 행복의 교류수단이다. 예술은 감정으로 통일하는 수단. 톨스토이가 한 얘기인데 기초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웃길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음이 되면 물이 된다. 그런 분들은 그 이과 나온 사람들이야.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얼음이 녹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싱거워진다.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의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특히 네이버나 구글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뭐 그런 데서 얻는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 창의적인 건 독서량이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공연을 보시고 많은 책도 읽고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함으로써 그것이 적층되고 누적되어서 향후에 여러분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이제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 그 손이 터가지고 이게 딱쟁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손 안 트는 크림을 개발한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술을 사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수군 병사들에게 이 크림을 발라가지고 이 군대는 손이 안 트는 군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장군이 됐거든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빨래하면서 손 안 트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인지혁명 7만 년 동안 한 거, 농업혁명 1만 2천 년, 과학혁명은 불과 500년 전인데 최근 1년에 나오는 콘텐츠의 양이 옛날 100년 동안 나온 양보다 더 많이씩 발전하고 있죠. 그 새로운 정보들을 어떻게 걸러서 우리가 공유하고 축적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경쟁력이 되겠죠. 톰 소녀의 오두막이라는 얘기 들어봤겠습니다. 노예 해방 전쟁이 이 조그만 동화 때문에 촉발된 거고 16살 어린 아이가 왕에게 시집을 갔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죽이고 하룻밤 자고 나면 죽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그 왕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끝날 때쯤 되면은 궁금하게 만들고 끝날 때쯤 되면은 궁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걸 1000일 동안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일야화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의 유랑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야기. 또 히틀러가 그 유태인을 많이 학살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아리아 민족, 독일 민족의 어떤 신화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힘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고흥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고 고흥의 전설, 고흥의 신화, 고흥의 민담, 고흥의 어떤 음식, 고흥 사람들의 말투, 스타일 이걸 가지고 재미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경험을 하게 해주고 해야 이게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다른 동네 얘기 뭐 백날 해봤자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드려요. 인간만이 수많은 숫자가 유연하게 협력 가능한 겁니다. 협력. 네. 개미들도 협력을 하긴 하죠. 근데 개미들이 협력해가지고 벌들이 협력해가지고 열심히 먹고는 살아요. 그렇지만
벌들이랑 개미들이랑 모여서 여왕벌 처형시켜버리고 공화제 만들고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왜? 유연한 협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가방 여성들이 많이 갖고 다니시죠? 이거 얼마짜리 같습니까? 네? 이거 몇백 갈 거예요, 아마. 이 신발 한 100만 원 갈 거예요. 이 시계 굉장히 비싼 거죠? 다 아실 거예요. 한 병에 몇십만 원씩 갈 거예요. 이 옷. 이것들을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 자, 이 명품은 프랑스나 영국 뭐 이런 데서 만들어야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중국에서 만든 거 명품이라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명품은 역사와 문화를 잘 지키는 나라에서 만든 것만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거 명품이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왜? 미국이 더 강대한 나라고 잘 만들어요. 튼튼하게. 그렇지만 미국에서 만든 거는 그냥 좋은 물건이에요. 그렇지만 역사와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꾸준히 내려온 나라에서 만든 거는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10배가 나는 겁니다. 이건 얼마? 몇백만 원. 이건 몇십만 원. 왜? 그게 뭐야? 스토리의 차이예요. 스토리의 차이. 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청나라 사람, 청나라 아시죠? 중국 마지막? 이거 건축문이라고 써 있는데 자금성에 써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글씨 보이시죠? 이게 만주족 글씨입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가 말 타고 전쟁을 잘해가지고 중국을 다 통일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국은 95% 이상이 한족입니다. 그럼 나머지 5%밖에 안 되는 사람 한 6% 된다고 그러죠? 55개 소수민족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족은 아이를 많이 낳고 소수민족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나?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확 줄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얘는 한족이 되겠습니까? 조선족이 되겠습니까? 신청하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사회, 중국 사회에서 주류로 살고 싶어서 모두 한족의 피가 요만큼만 섞이면 한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은 많아지고 소수민족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족이 많아지고 소수민족이 적어진 거, 그 이유는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 문화의 힘. 왜? 그 문화, 무력으로는 청나라 만주족이 더 세죠. 그렇지만 한족의 문화, 한자, 언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족화 돼버리는 거죠. 문화는 언어와 문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언어와 문자를 지켜야만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어와 문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스토리텔링, 자기의 지향, 그다음에 자기 민족의 전통 예술을 지켜요. 제가 국악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지켜야 문화를 지킬 수 있다. 문화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도 망하는 거고 민족도 없어진다. 자, 그러면 언어와 문자를 지키는 가장 용이하고 쉬운 방법, 자기 민족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